이게 뭐지? 내가 쓰는 립스틱이 아닌데? 이런 게 왜 여기에? 설마 민우 오빠가.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지금부터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내용이 재미있을 것 같으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부족한 부분이나 신청 사연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아침 7시 서지혜는 부엌에서 계란 프라이를 굽고 있었어요. 지글지글 기름이 튀는 소리와 함께 고소한 냄새가 퍼졌습니다. 식탁에는 김치찌개와 시금치나물, 구운 김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죠. 결혼한 지 12년 지혜는 매일 아침 이렇게 가족의 하루를 준비했습니다. 수아야, 일어났니? 세수하고 나와. 10살 딸 수아가 졸린 눈을 비비며 거실로 나왔어요. 남편 강민우는 넥타이를 매며 서둘러 현관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오늘 야근 있을 것 같아. 늦을지도 몰라. 민우의 목소리는 평소와 다름없이 담담했어요. 지혜는 고개를 끄덕이며 수아의 가방을 챙겼죠. 민우는 구두를 신고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조심히 다녀와요. 지혜의 배웅을 뒤로하고 민우가 집을 나섰어요. 8시 반 지혜는 수아를 학교까지 데려다주고 돌아왔습니다. 빈집은 고요했고 지혜는 밀린 빨래를 하기 위해 세탁기를 열었죠. 세탁기 안에서 민우의 흰 와이셔츠를 꺼내는 순간 지혜의 손이 멈췄어요. 와이셔츠 옷깃에 선명한 붉은색 자국이 묻어 있었습니다. 립스틱이었어요. 지혜는 자신이 쓰지 않는 색깔이라는 걸 단번에 알아챘죠.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지혜는 와이셔츠를 들고 민우의 서재로 향했어요. 책상 서랍을 열자 영수증과 서류들이 어지럽게 쌓여 있었습니다. 손을 뻗어 신용카드 명세서를 꺼냈죠. 강남의 호텔, 프랑스 레스토랑, 백화점 여성복 매장. 지혜가 전혀 모르는 곳들이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오후 2시 지혜는 친구 박미선과 동네 카페에서 마주 앉았어요. 요즘 민우 오빠가 좀 이상해. 지혜의 목소리는 잠겨 있었습니다. 미선은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지혜를 바라봤죠. 무슨 일인데? 설명하기 어려운데. 뭔가 달라진 것 같아. 지혜는 립스틱 자국과 카드 명세서 이야기를 꺼냈어요. 미선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지혜야, 혹시 모르니까 확실하게 알아봐. 내가 아는 사람 있어. 미선은 핸드백에서 명함 한 장을 꺼내 지혜에게 건넸죠. 김동철 심부름센터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저녁 8시 민우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여보, 회식이 있어서 좀 늦을 것 같아. 응, 알았어. 조심히 와. 지혜는 애써 평온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밤 11시가 넘어 민우가 돌아왔어요. 현관문이 열리고 민우가 들어서자 낯선 향수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지혜가 쓰지 않는 달콤한 향이었죠. 지혜는 아무 말 없이 민우를 바라봤어요. 다음 날 오전 지혜는 명함 속 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후 3시 허름한 건물 2층 사무실에서 김동철을 만났어요. 50대로 보이는 남자는 담배 냄새를 풍기며 지혜를 맞았습니다. 남편분 미행 의뢰시는 거죠? 네. 확실하게 알고 싶어요. 지혜는 민우의 사진과 회사 주소를 건넸습니다. 김동철은 성금으로 100만 원을 요구했고 지혜는 떨리는 손으로 돈을 건넸죠. 일주일이 흘렀어요. 김동철에게서 연락이 왔고 지혜는 다시 그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책상 위로 봉투가 놓였어요. 지혜는 천천히 봉투를 열고 사진들을 꺼냈습니다. 강남의 한 호텔 앞 민우가 젊은 여자와 함께 있었어요. 민우는 여자의 허리에 손을 두르고 웃고 있었죠. 여자는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직장인 복장이었습니다. 다음 사진에는 두 사람이 호텔 로비로 들어가는 뒷모습이 담겨 있었어요. 지혜의 손에서 사진들이 떨어졌습니다.
12년 결혼 생활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죠. 사진을 받은 그날 밤 지혜는 수아를 재웠어요. 수아의 이마에 입을 맞추고 방문을 조용히 닫았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은 지혜는 탁자 위에 사진들을 펼쳐 놓았죠. 불을 끄고 어둠 속에서 민우를 기다렸습니다. 시계 소리만이 고요한 거실에 울렸어요. 새벽 1시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우가 조심스럽게 신발을 벗고 거실로 들어섰어요. 거실 불을 켜는 순간 민우의 움직임이 멈췄습니다. 소파에 앉은 지혜와 탁자 위의 사진들이 눈에 들어왔죠. 민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이게 뭐야? 민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민우는 사진을 집어들었다가 다시 내려놓았습니다. 지혜야, 이건 오해야. 그냥 회사 후배고. 12년. 지혜의 목소리는 차가웠어요. 12년을 함께 살았는데 거짓말까지 하네요. 민우는 무릎을 꿇고 지혜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잠깐 정신을 잃었어. 다시는 이혼할게요. 지혜의 말은 단호했습니다. 민우는 지혜의 손을 붙잡으려 했지만 지혜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침실로 들어가 문을 잠갔습니다. 침대에 앉은 지혜는 그제야 눈물을 흘렸죠. 베개에 얼굴을 묻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아침 7시 지혜는 부엌에 나와 아침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거실 소파에서 밤을 보낸 민우는 구겨진 얼굴로 앉아 있었어요. 지혜는 민우를 보지 않았습니다. 수아가 일어나 식탁에 앉았죠. 엄마, 아빠 왜 소파에서 잤어? 아빠가 늦게 들어와서 엄마 깨울까봐 그랬대. 지혜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수아에게 밥을 떠주었어요. 민우는 숟가락을 들었다가 내려놓기를 반복했습니다. 식사 내내 아무도 말이 없었어요. 8시 반 지혜는 수아를 학교에 데려다주고 돌아왔습니다. 민우는 출근 준비를 하고 있었죠. 지혜야. 민우가 말을 걸었지만 지혜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민우는 한숨을 쉬며 집을 나섰습니다. 회사 책상에 앉은 민우는 서류를 들여다봤지만 한 글자도 들어오지 않았어요. 옆자리 팀원 조성훈이 말을 걸었지만 제대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민우는 핸드폰을 꺼냈어요. 이연희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30분 후 회사 근처 카페에서 두 사람이 마주 앉았죠. 오빠 무슨 일이에요? 이연희는 민우의 지친 얼굴을 보며 물었습니다. 연희 씨, 우리 이제 그만 만나야 할 것 같아. 이연희의 눈빛이 흔들렸어요. 부인이 알았어요? 민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연희는 가방에서 휴지를 꺼내 눈가를 닦았어요. 미안해요. 처음부터 제가 잘못 시작한 거였어요. 아니야, 내가 잘못한 거지. 네가 뭘 잘못했어. 이연희는 일어서며 작게 말했습니다. 행복하세요, 오빠. 민우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저녁 8시 지혜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다가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친정어머니 박영숙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엄마, 왜? 무슨 일이야? 지혜는 모든 것을 설명했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어머니의 분노가 느껴졌어요. 당장 이혼해. 그런 놈이랑 왜 살아? 엄마, 수아 생각도 해야 하고. 수아는 내가 키울게. 네가 고생할 필요 없어. 전화를 끄는 지혜는 식탁에 놓인 가정통신문을 봤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 학부모 상담 일정이 적혀 있었어요. 수아의 선생님을 만나 아이 이야기를 듣고 소풍 준비물을 챙기고 받아쓰기 시험을 봐야 했죠.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었는지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밤 10시 민우가 귀가했어요. 지혜는 이미 침실에 들어가 있었고
민우는 다시 소파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눈을 감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12년 전 결혼식 날이 떠올랐습니다. 하얀 드레스를 입은 지혜에게 했던 약속들이 귓가에 맴돌았죠. 민우는 팔로 눈을 가렸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어요. 지혜는 전화번호부를 넘기다가 법률사무소 번호를 찾았습니다. 오전 10시 강남역 근처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죠. 40대 여성 변호사 최윤정이 지혜를 맞았어요. 재산분할과 양육권 문제를 정리해야 합니다. 먼저 남편분 소득 증명 서류를 준비하세요. 지혜는 변호사가 건넨 서류 목록을 받아들었습니다. 사무실을 나서는 지혜의 발걸음은 무거웠어요. 같은 시각 지혜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죠. 여보세요? 며느리 나야. 엄마가 집에서 쓰러졌어. 빨리 와봐. 동네 슈퍼주인 권혁수 씨의 목소리였어요. 지혜는 택시를 잡아타고 시어머니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2층 빌라 안방에 순자가 바닥에 쓰러져 있었어요. 입이 한쪽으로 돌아가 있었고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지혜는 급히 구급차를 불렀어요. 민우에게도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어머니가 쓰러지셨어. 지금 병원으로 가는 중이야. 뭐, 지금 간다. 구급차가 사이렌을 울리며 대학병원 응급실로 향했어요. 의료진이 순자를 응급실 침대로 옮겼습니다. 30분 후 민우가 헐레벌떡 도착했죠. 엄마는 어떻게 됐어? 아직 검사 중이에요.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 기다렸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시어머니 걱정만은 같았어요. 1시간 후 흰 가운을 입은 의사 한재욱이 나왔습니다. 보호자분들이시죠? 네, 아들입니다. 환자분이 뇌졸중으로 쓰러지셨습니다. 다행히 빨리 오셔서 큰 위험은 넘겼어요. 한 교수가 뇌 사진을 보여주며 설명했죠. 앞으로 석 달 정도 입원 치료가 필요하고 재활 치료도 받으셔야 합니다. 민우는 고개를 숙였어요. 제가 회사 다니는데 간병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보호자가 상주하셔야 합니다. 민우는 지혜를 돌아봤습니다. 지혜는 이미 알고 있다는 듯 작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제가 할게요. 저녁 6시 순자가 일반 병실로 옮겨졌습니다. 4인실 침대에 누운 순자는 눈을 떴어요. 지혜가 다가가 순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저예요. 지혜. 순자는 입을 움직이려 했지만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어요. 하지만 지혜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눈가에 눈물이 맺혔죠. 지혜는 순자의 손등을 쓰다듬었어요. 괜찮아요. 금방 나으실 거예요. 민우는 복도에서 회사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당분간 조퇴와 지각이 잦을 것 같다고 팀장에게 말했어요. 그날 밤 지혜는 병실 보호자 침대에 누웠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환하게 병실을 밝혔어요. 순자의 거친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지혜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죠. 남편을 용서할 수 없지만 시어머니는 아무 잘못이 없었어요. 12년간 며느리를 친딸처럼 아껴준 분이었습니다. 사흘이 지났어요. 지혜는 아침 7시에 집에 가서 수아를 깨우고 아침을 차렸습니다. 수아를 학교에 보낸 뒤 다시 병원으로 돌아갔죠. 순자의 식사를 챙기고 몸을 닦아드리고 물리치료실에 모셔다 드렸어요. 오후 4시에 집에 돌아와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민우가 퇴근하면 병원에 가서 밤 간병을 맡았죠. 지혜는 다시 집으로 와서 수아와 저녁을 먹었어요. 일주일이 그렇게 흘러갔습니다. 지혜는 점점 수척해졌어요. 거울을 보니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게 생겼습니다. 어느 화요일 오후 지혜는 순자의 점심 식사를 돕고 있었어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수아 학교 담임 정민지 선생님이었죠. 어머님, 수아가 교실에서 갑자기 코피를 흘리고 쓰러졌어요. 지금 보건실에 있습니다. 지혜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지금 바로 갈게요. 지혜는 친구 미선에게 급히 전화를 걸었습니다. 미선아, 미안한데 병원 좀 와줄래? 수아가 학교에서 쓰러졌대. 알았어. 지금 간다. 20분 후 미선이 병실에 도착했고 지혜는 택시를 타고 수아의 학교로 달려갔어요. 보건실 문을 열자 수아가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고 코 밑에는 휴지가 뭉쳐져 있었어요. 엄마. 수아의 목소리가 가늘었습니다. 지혜는 수아를 안아 일으켰어요. 괜찮아. 엄마가 왔어. 병원 가자. 택시를 타고 대학병원 응급실로 향했습니다. 지혜는 떨리는 손으로 수아의 손을 꼭 잡았어요. 차창 밖 풍경이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응급실 대기실은 사람들로 붐볐어요. 지혜는 수아를 안고 접수를 마쳤습니다. 간호사가 수아를 휠체어에 태워 진료실로 데려갔어요. 지혜는 떨리는 손으로 민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수아가 학교에서 쓰러져서 지금 응급실이에요. 뭐? 어느 병원? 대학병원 응급실. 지금 간다. 전화를 끊은 민우는 회의실을 나왔어요. 팀장이 불렀지만 뒤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30분 후 민우가 응급실에 도착했어요. 지혜는 대기실 의자에 앉아 두 손을 모으고 있었습니다. 민우가 다가가 앉았죠. 수아는? 지금 검사 중이에요. 두 사람은 말없이 진료실 문을 바라봤어요. 1시간이 지났습니다. 간호사가 나와 보호자를 불렀어요. 진료실 안에서 의사가 모니터를 보고 있었습니다.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이수진이었죠. 보호자분들이시죠? 네, 부모입니다. 이수진은 혈액 검사 결과지를 들여다봤어요. 얼굴이 심각했습니다. 혈소판 수치가 매우 낮고 백혈구 수치도 비정상입니다. 정밀 검사가 필요해요. 지혜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무슨 병인가요? 지금 단정할 수는 없지만 혈액질환 가능성이 있습니다. 내일 골수 검사를 해야 해요. 민우는 벽을 짚고 서 있었습니다. 선생님, 우리 딸 괜찮은 거죠? 이수진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침묵이 진료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수아는 그날 바로 입원했어요. 소아병동 712호실 침대에 누웠습니다. 링거줄이 가느다란 팔에 꽂혔죠. 사흘이 지났어요. 그 사흘은 지옥 같았습니다. 지혜는 병실을 지켰고 민우는 회사를 오가며 시어머니 병실도 돌봤어요. 목요일 오후 2시 이수진 교수가 보호자 면담을 요청했습니다. 지혜와 민우는 교수 연구실로 들어갔어요. 책상 위에 두꺼운 서류가 놓여 있었습니다. 앉으세요. 이수진의 목소리는 무거웠어요. 두 사람은 의자에 앉았습니다.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수아는 급성 골수성 백혈병입니다. 백혈병이요? 그게 물? 선생님, 제발 살려주세요. 제발. 지혜의 입에서 신음이 새어나왔어요. 민우는 의자 손잡이를 꽉 움켜쥐었습니다. 이수진이 모니터 화면을 돌려 보여줬어요. 혈액 속 백혈병 세포가 정상 세포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즉시 항암 치료를 시작해야 해요. 치료하면 완치되나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지만 항암 치료만으로 부족하면 골수 이식이 필요할 수 있어요. 지혜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어요. 무릎이 풀렸습니다. 민우가 황급히 지혜를 붙잡았죠. 여보, 정신 차려. 지혜는 민우의 팔에 매달려 흐느꼈어요. 10살짜리 딸이 백혈병이라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복도로 나온 민우는 벽에 기댄 채 멍하니 서 있었어요.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닦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병실 보호자 침대에 두 사람이 나란히 앉았어요. 수아는 약을 먹고 잠들어 있었습니다. 우리 이혼 이야기는 나중에 하자. 지혜가 먼저 말을 꺼냈어요. 지금은 수아만 생각하자. 네 잘못은 잊을 수 없지만 수아 아빠는 필요해. 민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마워. 내가 다 책임질게. 수아 꼭 살릴게. 다음 날부터 수아의 항암 치료가 시작됐어요. 일주일이 지나자 수아의 머리카락이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베개에 머리카락이 수북이 쌓였죠. 수아는 거울을 보며 울었어요. 엄마, 나 이제 학교 못 가? 지혜는 수아를 안았습니다. 괜찮아. 나으면 갈 수 있어. 같은 병실에는 8살 박준서가 입원해 있었어요. 준서도 백혈병으로 투병 중이었습니다. 준서 엄마 최은영이 지혜에게 다가왔죠. 처음이시죠? 힘들지만 견뎌야 해요. 우리 애도 1년째예요. 두 여자는 서로의 손을 잡았습니다. 민우는 회사 인사팀을 찾아갔어요. 부장님, 장기 휴직 신청하러 왔습니다. 가족이 많이 아프시다면서요? 네, 제 딸이. 백혈병입니다. 민우는 은행을 돌며 적금을 모두 해지했어요. 2천만 원이 나왔습니다. 부동산에 들러 부모님 집 담보대출 상담도 받았죠. 회사 복도에서 이연희가 민우를 봤어요. 민우는 열흘 사이 눈에 띄게 수척해져 있었습니다. 이연희는 동료에게 물었어요. 강 부장님 무슨 일 있으세요? 딸이 백혈병이래. 휴직한다더라. 이연희는 복도 창가에 서서 멀어지는 민우의 뒷모습을 바라봤어요.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수아의 1차 항암 치료가 끝났어요. 2달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혈액 검사 결과는 좋지 않았어요. 백혈병 세포가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이수진 교수가 보호자 면담을 요청했어요. 지혜와 민우는 다시 교수 연구실에 앉았습니다. 항암 치료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골수 이식을 해야 해요. 지혜가 물었어요. 저희가 골수를 줄 수 있나요? 부모님 검사부터 해보겠습니다. 일주일 후 결과가 나왔어요. 지혜도 민우도 적합하지 않았습니다. 민우는 주먹으로 벽을 쳤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수진이 서류를 꺼냈습니다. 국내외 골수 기증자 데이터베이스에 등록하겠습니다. 적합한 기증자를 찾아야 해요. 얼마나 걸리나요? 평균 6개월에서 1년입니다. 지혜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1년이요? 그동안 수아는 계속 항암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코디네이터 김현주가 등록 서류를 가져왔어요. 지혜는 떨리는 손으로 서명했습니다. 한 달이 지났어요. 수아는 2차 항암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부작용이 더 심했어요. 수아는 밥을 먹지 못하고 계속 토했습니다. 어느 날 밤 수아의 체온이 40도까지 올라갔어요. 고열이었습니다. 간호사가 급히 의사를 불렀죠. 감염입니다. 즉시 중환자실로 옮겨야 해요. 수아는 중환자실로 실려갔어요. 지혜는 유리창 너머로 딸을 바라봤습니다. 수많은 기계가 수아의 몸에 연결돼 있었어요. 제발, 제발 살려주세요. 지혜는 바닥에 주저앉아 기도했습니다. 사흘 후 수아는 일반 병실로 돌아왔어요. 하지만 지혜는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었습니다. 밤마다 악몽을 꿨어요. 수아가 떠나는 꿈이었습니다. 어느 오후 지혜는 병원 옥상으로 올라갔어요. 난간에 기대서서 하늘을 봤습니다. 눈물이 끝없이 흘러내렸어요. 힘드시죠?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50대 여성이 다가왔어요. 김태희였습니다. 저도 딸을 백혈병으로 잃었어요. 10년 전이에요. 지혜는 태희를 바라봤어요. 어떻게 견디셨어요? 견디는 게 아니라 함께 아파하는 거예요.
혼자 아파하지 마세요. 태희는 명함을 건넸습니다. 소아암 환자 가족 모임 대표였어요. 매주 토요일 오후에 모임이 있어요. 오세요. 지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3주가 또 지났어요. 어느 월요일 오전 지혜의 핸드폰이 울렸어요. 김현주 코디네이터였습니다. 보호자님, 기증자가 나타났어요. 지혜는 핸드폰을 떨어뜨릴 뻔했어요. 정말요? 정말 나타났어요? 네, 완벽하게 일치하는 기증자입니다. 지혜는 그 자리에서 울음을 터뜨렸어요. 복도를 지나던 간호사들이 놀라 쳐다봤습니다. 민우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 기증자가 나타났대. 수아 살았어. 뭐, 정말이야? 민우는 회사 화장실에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무릎을 꿇고 주저앉아 울었어요. 오후에 김현주가 병실로 찾아왔어요. 기증자분이 익명을 요청하셨어요. 수술은 한 달 후입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지혜는 김현주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날 밤 민우는 책상에 앉아 편지를 썼어요. 알지 못하는 기증자에게 보내는 감사 편지였습니다. 당신은 저희에게 천사입니다. 이름도 얼굴도 모르지만 평생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편지를 쓰며 민우는 눈물을 흘렸어요. 같은 시각 강남의 한 아파트에서 이연희가 서류를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골수 기증 동의서였습니다. 펜을 들어 이름을 적었습니다. 거울 앞에 선 이연희의 눈가가 젖어 있었어요. 이렇게라도 용서를 빌 수 있을까? 이연희는 서류를 봉투에 넣었습니다. 이연희는 서류를 봉투에 넣었습니다. 한편 순자는 재활치료를 마치고 퇴원했어요. 여전히 지팡이를 짚었지만 많이 회복됐습니다. 아들에게서 손녀의 수술 소식을 들었죠. 엄마, 수아가 한 달 후에 골수 이식 수술 받아. 정말? 하느님 감사합니다. 순자는 다음 날부터 매일 새벽 동네 뒷산에 올랐어요.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걸었습니다. 정상에 올라 두 손을 모으고 기도했어요. 제발 우리 손녀 살려주세요. 제 목숨 가져가셔도 되니 수아만 살려주세요. 순자의 기도는 간절했습니다. 병실에서 지혜는 수아의 손을 잡고 있었어요. 수아가 잠든 얼굴은 여전히 창백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희망이 보였어요. 수아야, 이제 괜찮을 거야. 엄마가 지켜줄게. 지혜는 딸의 이마에 입을 맞췄습니다. 골수이식 수술 전날이었어요. 간호사들이 수아를 무균실로 옮겼습니다. 하얀 방호복을 입은 간호사가 수아의 침대를 밀고 복도를 지나갔어요. 지혜와 민우는 유리창 너머로 딸을 바라봤습니다. 수아가 손을 흔들었어요. 지혜는 유리에 손을 대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엄마는 여기서 지켜보고 있을게. 수아는 고개를 끄덕이고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웠어요. 수술 당일 아침 7시 지혜와 민우는 수술실 앞 대기실에 앉았습니다. 복도는 조용했어요. 간호사들이 분주하게 오갔습니다. 8시 30분 이수진 교수가 수술복을 입고 나타났어요. 수술 시작하겠습니다. 8시간 정도 걸릴 거예요. 네, 선생님. 부탁드립니다. 민우는 깊게 허리를 숙였습니다. 9시 정각 수술실 불이 켜졌어요. 의료진 8명이 수술실에 들어갔습니다. 수술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무겁게 들렸어요. 같은 시각 다른 층 수술실에서 이연희가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전신마취 주사를 맞았습니다. 마취가 의사가 물었어요. 긴장되시죠? 아니요, 괜찮아요. 이연희는 눈을 감았습니다. 의식이 서서히 흐려졌어요. 지혜는 대기실 의자에 앉아 시계만 바라봤습니다. 초침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어요. 민우는 복도를 왔다 갔다 걸었습니다.
10시가 됐어요. 11시가 지났습니다. 점심시간이 됐지만 두 사람은 밥을 먹지 않았어요. 오후 2시 순자가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걸어왔어요. 수술 어떻게 됐니? 아직이에요, 어머니. 순자는 지혜 옆에 앉았습니다. 세 사람은 말없이 앉아 있었어요. 오후 4시가 지났습니다. 민우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해가 서쪽으로 기울고 있었습니다. 5시 10분 수술실 문이 열렸어요. 이수진 교수가 마스크를 벗으며 나왔습니다. 세 사람이 벌떡 일어났어요. 수술 잘 끝났습니다. 지혜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어요. 감사합니다,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민우는 교수에게 허리를 굽혔습니다. 이제 생착을 기다려야 해요. 2주일이 고비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수진 교수가 돌아서자 민우는 지혜를 일으켰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껴안았습니다. 오랜만에 나누는 포옹이었어요. 지혜는 민우의 어깨에 기대 울었습니다. 민우도 눈물을 흘렸어요. 우리 딸 살았어. 살았어. 순자는 복도 한쪽에 서서 두 손을 모았습니다. 3일이 지났어요. 이연희는 회복실에서 눈을 떴습니다. 허리가 욱신거렸어요. 간호사가 다가왔습니다. 깨어나셨어요? 수술 잘 끝났어요. 네. 이연희는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오후 2시 이연희는 퇴원 수속을 밟았어요. 느린 걸음으로 병원 로비를 걸었습니다. 엘리베이터 옆 안내판에 각 층 병실 안내가 적혀 있었어요. 7층 소아병동 712호실. 이연희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7층으로 올라갔어요. 복도를 천천히 걸었습니다. 712호 병실 앞에 섰어요. 문 너머로 여자아이의 작은 신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연희는 문손잡이를 잡았다가 놓았어요. 발걸음을 돌려 복도 끝 벤치에 앉았습니다. 오후 3시 민우가 커피를 들고 복도를 걸었어요. 병실로 돌아가던 중이었습니다. 무심코 고개를 돌렸어요. 복도 끝 벤치에 앉은 여자가 보였습니다. 이연희였어요. 민우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이연희의 팔에 하얀 붕대가 감겨 있었어요.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순간 모든 것이 이해됐어요. 익명의 기증자, 완벽하게 일치한 골수, 바로 이연희였습니다. 이연희도 민우를 봤어요.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이연희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민우를 향해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민우는 커피를 벤치에 내려놓았어요. 이연희 앞으로 걸어가 깊게 허리를 숙였습니다. 말은 필요 없었어요. 고개를 들었을 때 민우의 눈가가 붉어져 있었습니다. 이연희는 작게 미소 지었어요. 건강하세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연희는 천천히 돌아서서 복도를 걸어갔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갔습니다. 민우는 벤치에 주저앉았어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어깨가 떨렸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복도는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수술 후 2주일이 지났어요. 매일 아침 이수진 교수가 수아의 혈액 검사 결과를 확인했습니다. 지혜와 민우는 교수의 표정을 살폈어요. 10나흘째 되는 날 이수진 교수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생착이 성공했어요. 건강한 혈액세포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지혜는 교수의 손을 덥석 잡았어요. 정말요? 정말 괜찮은 거예요? 네, 가장 위험한 고비는 넘겼어요. 앞으로 6개월간 면역 억제제를 먹으며 경과를 봐야 하지만요. 민우는 창밖을 보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사흘 후 수아는 일반 병실로 옮겨왔어요. 무균실에서 나온 수아는 여전히 마스크를 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얼굴에 생기가 돌기 시작했어요.
엄마, 나 배고파. 수아가 처음으로 밥을 달라고 했습니다. 지혜는 기쁨에 겨워 수아를 꼭 안았어요. 일주일이 더 지났어요. 수아는 병실 침대에 앉아 그림을 그렸습니다. 크레파스로 알록달록한 무지개를 그렸어요. 옆 침대 준서가 다가왔습니다. 수아야, 보드게임 할래? 응, 좋아. 두 아이는 침대 사이 테이블에 윷놀이판을 펼쳤어요. 준서 엄마 은영이 지혜에게 말했습니다. 수아 많이 좋아졌네요. 정말 다행이에요. 언니 덕분에 버텼어요. 두 여자는 서로 손을 잡았습니다. 퇴원 전날 밤 지혜와 민우는 병원 옥상으로 올라갔어요. 밤하늘에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5월의 바람이 시원하게 불었어요. 민우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지혜야, 나 정말 미안해. 알아요. 지혜의 목소리는 담담했어요. 용서해달라는 말은 안 할게. 자격도 없고 그냥 평생 속죄하며 살게. 지혜는 난간의 기대도시의 불빛을 바라봤습니다. 용서는 못해요. 아마 평생. 민우는 고개를 숙였어요. 그래도 수아를 위해서, 어머니를 위해서 가족의 형태는 유지할게요. 고마워. 대신 조건이 있어요. 지혜가 민우를 돌아봤습니다. 앞으로 네가 하는 모든 일을 투명하게 공개해요. 핸드폰, 이메일, 카드 사용 내역 전부요. 그렇게 할게. 그리고 나도 이제 내 삶을 찾을 거예요. 피아노 학원 차릴 거예요. 민우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자금 마련은 내가 할게.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 지혜는 밤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쏟아질 것처럼 많았어요. 우리 더 이상 사랑하는 부부는 아니에요. 하지만 수아의 부모로는 함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걸로 충분해. 니한테 더 바랄 자격이 없어. 두 사람은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밤바람이 머리카락을 흔들었어요. 다음 날 오전 수아의 퇴원 날이었어요. 간호사가 휠체어를 가져왔습니다. 수아는 병원복을 벗고 지혜가 가져온 옷으로 갈아입었어요. 분홍색 원피스였습니다. 엄마, 이 옷 오래간만이다. 그래, 우리 공주님 잘 어울린다. 순자가 병실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할머니, 우리 손녀 건강해졌네. 할머니가 얼마나 기도했는지 아니? 순자는 수아를 꼭 안았습니다. 병원 로비에서 가족 사진을 찍었어요. 휠체어에 앉은 수아를 중심으로 네 사람이 둘러섰습니다. 간호사가 카메라 셔터를 눌렀어요. 사진 속 얼굴들은 환하게 웃고 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살아있음에 대한 감사가 묻어났어요. 자, 이제 집에 가자. 민우가 수아를 안아 차에 태웠습니다. 순자와 지혜도 차에 올랐어요. 차가 병원을 빠져나갔습니다. 수아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거리의 사람들, 신호등, 가게들이 지나갔습니다. 모든 것이 새롭게 보였어요. 엄마, 왜 수아야? 나한테 골수 준 사람. 누구일까? 지혜는 백미러로 민우를 봤습니다. 민우는 고개를 저었어요. 모르지. 익명이래. 언젠가 꼭 만나서 고맙다고 말하고 싶어. 그분은 내 천사야. 수아의 목소리는 맑았습니다. 그래, 언젠가 만날 수 있을 거야. 차는 집으로 향했어요. 5월의 햇살이 따스하게 내리쬐었습니다. 1년이 흘렀어요. 다시 찾아온 봄날,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5학년이 된 수아가 친구들과 술래잡기를 하고 있었어요. 머리카락은 다시 자라 어깨까지 내려왔습니다. 수아는 친구를 쫓아 운동장을 힘차게 뛰었어요. 오후 3시 지혜는 피아노 학원 문을 닫았습니다. 지혜 피아노 교습소라는 간판이 햇빛에 반짝였어요. 10평 남짓한 작은 공간이었지만 지혜에게는 소중한 곳이었습니다. 4대의 피아노가 놓여 있고
벽에는 아이들이 그린 그림이 붙어 있었어요. 지혜는 가방을 챙겨 학원을 나섰습니다. 학교 앞에 도착하자 수아가 친구들과 함께 나오고 있었어요. 엄마! 수아가 달려와 지혜의 손을 잡았습니다. 오늘 미술 시간에 선생님이 내 그림 칭찬하셨어. 정말 우리 딸 잘했네. 두 사람은 손을 잡고 집으로 걸어갔어요. 오후 6시 민우가 퇴근했습니다. 예전처럼 밤늦게 들어오지 않았어요. 정시 퇴근이 민우의 원칙이 됐습니다. 민우는 현관문을 열고 신발을 벗었어요. 다녀왔습니다. 아빠! 수아가 달려와 민우를 안았습니다. 민우는 수아를 번쩍 들어 올렸어요. 오늘 학교에서 뭐 했어? 미술 시간에 가족 그림 그렸어. 아빠 보여줄게. 저녁 식사 시간이었어요. 식탁에 4명이 둘러앉았습니다. 순자가 반찬을 떠주며 말했어요. 내일 수요일이지? 할머니가 학원 갈게. 어머니, 무리하지 마세요. 괜찮아. 우리 손녀 피아노 치는 거 보는 게 낙이야. 순자는 지팡이 없이도 걸을 수 있게 됐습니다. 재활치료가 성공했어요. 일주일에 2번은 손녀의 학원을 찾았습니다. 할머니, 내가 모차르트 곡 연습하고 있어. 들려줄게. 그래, 우리 손녀 최고야. 식사를 마친 후 설거지를 하며 지혜는 민우를 봤어요. 민우는 수아의 숙제를 도와주고 있었습니다. 예전처럼 가까운 사이는 아니었어요. 하지만 서로를 존중하며 지냈습니다. 같은 공간에 살지만 적절한 거리를 유지했어요. 밤 10시 수아를 재운 후 지혜는 거실로 나왔습니다. 민우가 소파에 앉아 태블릿으로 뉴스를 보고 있었어요. 내일 금요일이죠? 응, 어디 가고 싶은 데 있어? 금요일 저녁 외식은 1년 전부터 시작한 가족 약속이었습니다. 수아가 파스타 먹고 싶대요. 그럼 이태리 식당 가자. 두 사람의 대화는 짧았지만 부드러웠어요. 토요일 오후 가족은 놀이공원에 갔습니다. 입구에서 티켓을 끊고 안으로 들어갔어요. 수아는 지도를 펼쳐봤습니다. 회전목마 타고 싶어? 가자, 아빠가 같이 탈게. 회전목마가 음악을 틀며 돌아갔어요. 수아는 하얀 말 위에 앉아 손을 흔들었습니다.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민우는 핸드폰을 꺼내 수아의 사진을 찍었습니다. 파인더 속 딸의 모습을 보다가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1년 전 중환자실 침대에 누워있던 딸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여보, 지혜가 민우의 어깨를 톡 쳤어요. 괜찮아요? 응, 그냥 감사해서. 민우는 눈가를 닦았습니다. 저녁 무렵 집으로 돌아왔어요. 순자가 저녁상을 차려놓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우리 회전목마 타고 바이킹도 탔어. 그래, 우리 손녀 이제 다 컸네. 가족은 거실에 둘러앉아 저녁을 먹었어요. 김치찌개와 불고기, 나물 반찬이 소박하게 차려졌습니다. 엄마, 내일 교회 가면 골수 기증 포스터 그리기로 했어. 수아가 말했어요. 선생님이 생명 나눔이 얼마나 중요한지 설명해 주셨어. 나도 어른 되면 기증할 거야. 지혜는 수아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래, 우리 딸 착하다. 식사를 마친 후 지혜는 거실 피아노 앞에 앉았어요. 건반 위에 손을 올렸습니다. 슈베르트의 즉흥곡을 연주하기 시작했어요. 부드러운 선율이 거실에 퍼졌습니다. 수아는 소파에 앉아 눈을 감고 엄마의 연주를 들었어요. 민우는 창밖을 바라보며 음악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순자는 손녀 옆에 앉아 조용히 미소 지었어요. 피아노 소리가 집안을 채웠습니다. 평범한 저녁이었어요. 특별할 것 없는 일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4사람 모두 알고 있었어요. 지혜의 손가락이 마지막 건반을 눌렀습니다.
여운이 천천히 사라졌어요. 엄마, 정말 예뻤어. 수아가 박수를 쳤습니다. 민우와 순자도 손뼉을 쳤어요. 거실에 웃음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창밖으로 별이 하나둘 떠올랐어요. 평범하지만 기적 같은 하루가 저물어 갔습니다. 즐겁게 시청하셨나요? 저희 한국 드라마 채널에서는 편안하고 재미있게 들을 수 있는 다양한 드라마를 꾸준히 업로드하겠습니다. 유튜브에서 한국 드라마를 검색해 주시고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듣고 싶은 드라마가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려요. 오늘도 행복하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듣고 싶은 드라마가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